저희 집안은 예단 대신 예금 증명서로 하면 안 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고상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들려 있었고 잔액에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그동안 모은 거예요.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으신 아버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주 경찰 출신인 아버지는 조용히 예비 시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계셨고 화면 상단에 잠깐 떴다 사라진 파일명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위조 예금 캡처, 최종본. 최명자 씨, 혹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되신 분 맞습니까? 아버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밀었던 사람의 뒤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그 거짓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직전 겪었던 믿을 수 없지만 진짜였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서연, 올해 31살입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헬스장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주말엔 친구들 만나 브런치 먹고 가끔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먹곤 했어요. 3년 전 지인 소개로 박도윤을 만났습니다. 33세 IT 스타트업 창업자였죠.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키가 특별히 크지도 않았고 잘생긴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경청했고 작은 것 하나도 기억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도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거칠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게 좋았고 거짓된 관계보다 작더라도 진심 어린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도윤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고 저는 팀장 승진을 했어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싸운 적도 거의 없었어요. 가치관이 비슷했고 서로를 존중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축하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도윤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우리 집 근처 작은 공원,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서 도윤은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반지는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제 손에 끼워주는 그 순간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빠, 나도 평생 오빠 편이 되어줄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났구나.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도윤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어. 특히 상대방 집안은 더더욱 그렇지. 저는 도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3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딸,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해.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도윤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윤이 가족이 어떻든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한 달 후, 도윤의 어머니 최명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카페였고, 도윤이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긴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떨리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기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죠. 카페에 도착하자 최명자 씨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멀리서 봐도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최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최명자 씨는 단정한 샤넬 투피스를 입고 계셨고 말투도 부드러웠으며 미소도 우아했습니다. 피부관리실 원장이라고 하셨는데 피부도 정말 좋으셨어요. 5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최명자 씨는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려서 상도 많이 받았다는 것, 중학교 때 반장을 했다는 것, 고등학교 때 서울대에 합격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시는구나. 그런데 대화 끝 무렵에 최명자 씨가 슬쩍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최명자 씨가 예단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예단.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최명자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한 걸 느꼈거든요. 부드럽게 웃고 계셨지만 눈빛은만큼은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여자 쪽에서 많이 준비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지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왜 여자 쪽에서 많이 준비한다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요즘은 양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저는 양가가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자 씨는 다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생각 안 한다고, 도윤이 행복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단 얘기를 꺼내셨는데 혹시 뭔가 기대하시는 거 있느냐고요. 도윤은 그럴 리 없다고,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라고, 제가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러신다고 했어요.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분이라고, 제가 알아갈수록 더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 말이 맞겠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겠지.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명자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시간 되면 샵에 놀러 오라고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장하며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명자 씨의 피부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위치는 강남역 근처 빌딩 지하 1층이었고 엘레강스 피부과라는 간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명자 씨가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인테리어는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면은 고급 원목으로 마감돼 있었어요. 명자 씨는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천 원 들어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토요일 낮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네. 직원도 명자 씨 혼자였고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큰 샵인데 손님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명자 씨는 오늘 문을 안 열었다고, 제가 올 걸 알고 예약을 다 취소했다고 하셨어요. 예비 며느리인데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가벼운 얘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취미 같은 것들. 그런데 점점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부모님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명자 씨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보통 여자 쪽에서 예단이랑 살림을 준비하고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한다고요. 또 그 말씀이셨습니다. 여자 쪽에서. 여기서 또 나오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양가에서 상의해서 정하는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없지 않냐고 여쭤봤습니다. 명자 씨는 관례가 있다고, 저희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명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요. 도윤이가 회사 운영하느라 여유가 없다고. 스타트업은 초기엔 수익이 안 나니까 자기가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샵도 운영해야 하고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명자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 쪽에서 예단이랑 살림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도윤이가 회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게 결국 저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 건가? 저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물론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제가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피부 관리를 받고 나왔지만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명자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라는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도 망설여졌어요. 괜히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명자 씨가 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예단 얘기, 여자 쪽에서 준비한다는 관례, 그리고 도윤의 회사 사정까지. 말하면서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구라고. 아직 양가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 예단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나쁜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라고, 그냥 도윤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의 태도가 앞으로 제 인생을 좌우한다고요.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나중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도윤을 믿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거지 도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후 명자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카톡이 아니라 전화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만날 수 있느냐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약간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명자 씨가 지정한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검색해보니 꽤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퇴근 후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명자 씨는 이미 와 계셨어요. 오늘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계셨고 목걸이도 반짝이더라고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보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에 4만 원, 스테이크는 8만 원이 넘었어요. 평소 제가 먹는 외식비의 2배는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편하게 시키라며 오늘 자기가 산다고 하셨어요. 식사가 나오고 잠시 음식을 먹다가 명자 씨가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정하려고 오늘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달 15일은 어떠냐고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해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인당 15만 원짜린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1인당 15만 원. 양가 부모님 포함하면 6명입니다. 90만 원. 상견례에 90만 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상견례는 격식 있게 해야 한다고, 도윤이가 창피 안 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가 창피당한다고? 마치 우리 집이 격이 안 맞는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명자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정갈하게 프린트된 A4 용지였어요. 예단 리스트를 정리해봤다고 하셨습니다. 종이에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리스트를 읽었어요. 예단금 5천만 원. 예물은 여성 측 준비. 신랑 예복도 여성 측 준비. 혼수 가구도 여성 측 준비. 신혼여행 경비는 남녀 반반.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단금 5천만 원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이면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은 될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많으냐고 되물으셨어요. 요즘 평균이 이 정도라고, 저희 집안도 괜찮지 않냐고, 아버님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씨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변에 물어봤는데 다들 비슷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명자 씨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물어봤다고요? 누구한테요? 이게 정말 요즘 평균인가요? 저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명자 씨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이 조건이 좋지 않냐고 하셨어요. 서울대 나왔고 회사 운영하고 키도 크다고요. 주변에 소개팅 제의가 엄청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도윤이가 저를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허락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마치 제가 도윤이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선택한 게 영광이라는 것처럼요. 명자 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선택한 거니까 저도 성의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성의.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 어머니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예단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걱정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체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나중에 다 돌려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민하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체면 문제냐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럼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자기가 말해보겠다고, 조금 줄여달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이라고요? 이건 조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성의를 보이라고 하셨다고, 마치 제가 도윤이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하는 거냐고요. 저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같은 팀 미경 언니가 제 모습을 보더니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요. 저는 미경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명자 씨의 요구들, 도윤의 태도, 그리고 제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미경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전형적인 시집 장사라고. 요즘도 그런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조건 좋다고 며느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라고.
예단의 살림에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다 여자 쪽에 사라는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미경 언니의 친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예단으로 8천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에 빚이 있었다고요. 며느리한테 돈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명작 씨도 그런 건 아니겠지? 미경 언니가 충고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 집 재산 상황을 알아보라고요. 특히 빚이 있는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댁에 찾아다 거실에 앉아 명자 씨의 요구, 예단 리스트, 그리고 도윤의 애매한 태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셨어요. 평소 조용하신 분인데 목소리가 높아지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5천만 원이라니 그 집이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이 요즘 평균이 그렇다는데 어떡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이 아니라고요. 그건 바가지라고.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파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 집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피부관리실을 하신다고 강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상호를 물으셨고 저는 엘레강스 피부과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어요. 안경을 고쳐 쓰시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조회해봤다고, 폐업 이력이 2번이 있다고, 그리고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사였어요. 강남 피부관리실 대표, 허위 광고로 과징금 처분. 기사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에 최명자가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 씨가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받았다니. 이게 정말일까요? 제가 알던 그 우아하고 고상한 분이? 아버지께서 사업자 번호가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증거였어요. 계속 검색을 하시던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시며 더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2018년 서류 위조 혐의 기소 기록, 예금 잔액 증명서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수로 끝났지만 재판까지 갔다고 나와 있었어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금 잔액 증명서 조작? 그렇다면 명자 씨가 보여주신 8천만 원짜리 통장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어머니가 혼자 하신 일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족을 닮는다고, 특히 어머니를 닮는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모르는 척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가 진짜 문제라고요. 그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돈을 요구할 거라고. 손주 낳으면 육아비, 명절 때마다 용돈, 어머니 생일 때마다 선물로 끝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런데 결혼 후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도윤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도윤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다고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예단 금액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하자고 어머니가 동의하셨다고요. 3천만 원? 5천에서 3천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돈이에요.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통장 잔액 8천만 원이 진짜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묻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만약 그 돈이 정말 있으시면 왜 저한테 예단을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도윤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노후자금이라고요. 노후자금이라고요? 그럼 우리 결혼 자금은 제가 다 준비하라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빚이 있는 거냐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금액을 물었습니다. 도윤은 샵 운영하면서 생긴 빚이라고 변명했어요. 2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2억?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에 힘이 풀려 핸드폰이 미끄러졌어요. 왜 이제야 말하냐고. 말하면 제가 놀랄까봐 숨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회사가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단을 요구하신 거라고.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라고요. 도윤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았어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울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세 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급한 일이니 만나달라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명자 씨가 제발이라고 애원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달라고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명자 씨를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는 제가 앉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도윤한테 빚 얘기를 들었다고요. 미안하다고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해해달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거짓말 하신 건 아니지 않냐고요. 명자 씨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정말 8천만 원이 있다고요. 핸드폰을 꺼내 통장 캡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잔액 8천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뭔가 어색해. 화면 상단에 날짜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냐고요. 명자 씨는 지난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날짜가 안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명자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구석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위조 예금 캡처, 최종번. 파일명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급하게 캡처를 보여주시느라 파일명까지 같이 찍힌 거예요. 저는 명자 씨께 물었습니다. 이게 가짜냐고요. 명자 씨는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 통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답해달라고요. 명자 씨는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보셨다고요. 2018년에 예금 증명서 위조로 기소되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오해라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일명은 명백했습니다. 위조 예금 캡처라고 돼 있었으니까요. 명자 씨는 실수로 파일명을 잘못 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명자 씨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제발이라고 애원하셨어요. 이 결혼이 깨지면 안 된다고. 도윤이가 정말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매달리셨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예단도 필요 없다고, 그냥 결혼만 해달라고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명자 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명자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는 듣지 않았어요. 거리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매일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 문자, 카톡,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퇴근길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아 얼굴이 거칠어 보였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다고, 통장도 가짜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도윤도 몰랐다고요? 어머니 빚은 알았잖아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았다고, 근데 2억까진 아니었다고, 자기도 최근에 알았다고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도윤을 사랑했다고요. 진심으로요. 근데 어머니 문제는 다르다고. 이건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도윤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자기가 엄마를 단속하겠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속? 결혼 후에도 계속 단속하며 살아야 하나? 지금은 어머니를 단속한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평생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실 거고 저는 평생 그 빚을 짊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도윤이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윤도 어머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정대로 하겠다고요. 거기서 제대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느냐고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끝내는 자리라고, 제대로 끝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상견례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자 씨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계셨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명자 씨가 운영했던 피부샵 폐업 이력이 3번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2015년 강남, 두 번째는 2017년 신사동, 세 번째는 2020년 압구정이었습니다. 3번이나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폐업할 때마다 빚이 늘었다고요. 처음엔 5천만 원, 그 다음은 1억, 지금은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계속 사업 실패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사기라고 하셨어요. 2017년 폐업 당시 고객들한테 선불 회원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를요. 근데 갑자기 폐업하면서 환불을 안 해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고소당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사소송 몇 건이 있었는데 다 합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돈을 일부 돌려주면서요. 근데 형사고소는 없었다고, 피해자들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포기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저 씨는 단순히 사업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요. 2018년 재판 기록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란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명자 씨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을 때 같이 기소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범이라고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거기 분명히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도윤도 같이 기소됐다고요. 엄마를 도와서 서류 만드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근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서 선처를 받았다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범죄를. 그리고 도왔습니다. 오빠가 거짓말했네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도 공범이라고,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도윤도 명자 씨만큼이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엄마가 바꾸고 싶다는데 괜찮냐는 내용이었어요. 더 좋은 곳으로요. 더 좋은 곳. 또 비싼 곳이겠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니라고. 원래 정한 곳에서 하자고. 저도 부모님도 그게 편하다고요. 도윤이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 서라벌 한정식 맞냐고요. 맞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더니 조용히 들어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내일 준비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준비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떨린다고요.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고, 내일은 제가 피해자라고, 제가 당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 처리하실 거라고,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인데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한번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강한 아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도윤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처음 만난 날, 첫 키스, 프로포즈,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고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도윤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지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첫 데이트 사진 삭제. 크리스마스 사진 삭제. 프로포즈 사진 삭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 도윤아. 사랑했어. 마지막 사진을 지우고 나니
갤러리가 텅 비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셨지만 한 숟가락도 못 남겼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요. 퇴직 경찰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넥타이를 매시는 아버지의 손놀림이 익숙하고 능숙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오늘 아빠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우린 서라벌 한정식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었어요. 기와 지붕과 정원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예약이 확인됐다고 하며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다고. 상대편 가족분들은 곧 도착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용과 명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비단 한복에 금박이 수놓아져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반짝였어요. 도윤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마치 병을 앓고 난 사람 같았어요. 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냉정한 눈빛으로 명자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윤 옆에, 명자 씨는 그 옆에 앉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도였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명자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고, 도윤이가 서연 씨를 정말 좋아해서 어머니로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저희도 두 분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자 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서연 씨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앞으로 잘 보살펴드리겠다고요. 딸처럼.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구이, 찌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었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상을 차렸습니다. 명자 씨는 계속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정말 좋다고, 역시 이 집은 유명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도요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저를 보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놓였다를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명자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찻장을 내려놓으시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셨어요. 이제 결혼 준비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러시죠? 라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명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크게 바라는 게 없다고. 요즘 세상에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건 옛날 얘기라고 하셨어요.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서연 씨 쪽에서 예단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뭐 크지 않게 3천 정도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3천만 원이냐고요. 명자 씨도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평균이 그 정도라고.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줄여도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희는 예단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명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예단을 안 하신다고요?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라고. 필요한 건 아이들이 알아서 장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대체 뭘 준비하시려는 거냐고 명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명자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니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명자 씨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최명자 씨.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딸한테 보여주신 예금 통장 8천만 원. 그거 진짜입니까? 명자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거야 물론 진짜라고 대답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보자고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명자 씨가 되물으셨습니다. 지금이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진짜면 보여주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명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우물쭈물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요.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물치를 꺼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습니다. 최명자 씨, 당신 2018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되셨죠.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명자 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여기 판결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금 잔액 증명서를 두작해서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됐다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버지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박도윤 씨,
당신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어졌어요. 도윤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몰랐다고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요.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이 직접 포토샵으로 통장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경찰 조서에 다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최명자 씨는 지난 10년간 피부샵을 3번 열고 3번 폐업했다고. 매번 고객들한테 선불 회원권을 팔고 돈을 받아놓고는 환불을 안 해줬다고. 피해자가 총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명자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되물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냐고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느냐고요. 명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빚이 2억 있는 것도 사업 때문이냐고요. 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명자 씨가 애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이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의 딸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도 한 끼 일어나셨어요.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저한테 숨겼잖아요.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도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으면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죠. 어머니 빚, 과거 전과, 타요. 도윤이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 도윤 오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명자 씨와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운전만 하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를 부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3년간의 연애, 결혼 준비, 꿈꾸던 미래,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일주일 후 미경 언니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요. 미경 언니는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잘했다고. 언니도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저녁에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댁에 갔더니 아버지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강남 소재 피부관리실 회원권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엘레강스 피부과, 최명자 대표, 피해자 47명, 피해 금액 3억 원. 명자 씨가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수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집안으로 시집갔으면 어땠겠느냐고요. 며느리로서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러 다녔을 거라고. 평생 그 빚을 짊어지고 살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지금쯤 명자 씨의 범죄에 연루돼 있었을 겁니다. 도윤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망가졌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일이라고, 딸을 지키는 게 아빠 역할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 도윤이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구속됐다고요. 사기 혐의로요. 자기는 지금 피해자들한테 사과하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접었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피해 보상에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그때 결혼을 거절한 게 맞았다고. 만약 결혼했으면 제 인생도 같이 망가졌을 거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엄마한테만 집중하느라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엄마의 문제를 알면서도 숨긴 게 잘못이었다고 했어요. 저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조차 이기적이었다고.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도윤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한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도 오빠가 잘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 먹먹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도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더 단단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집안일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주말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다고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엔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인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거짓과 강요로부터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 선택은 진실 위에 서야 한다는 걸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로 시작된 관계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저를 지켰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행복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저를 대하는 사람을요. 그때까지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칠애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예단보다 진실된 마음 한 조각이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위에 세워진 든든한 행복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서도 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 불편하다면 나중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 꼭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